문재인 대통령이 1박 2일간의 러시아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대북 제재와 압박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했지만 구체적 실행 계획에 대해서는 온도차를 느끼고 왔습니다. 성주에서는 사드 배치가 완료가 됐죠. 임시 배치라는 민주당의 주장과 또 여기에 대한 반발 여론, 일부 지지계층의 반발 여론도 있습니다. 국내 반발 여론은 물론이고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요. 이상일 YTN 개건 해설위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러시아 순방인데요. 전반적인 내용은 시간상 생략을 하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북핵 문제를 두고 해법이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이제 제재 강화의 축과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의 대화 설득 이 두 주장이 강력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그러나 나름대로 이제 그 대한민국 입장에서 이런 제재 강화의 필요성, 원유 공급 중단을 포함한 이런 어떤 것들을 설득하면서 동시에 그런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지금 이번 회담 속에서 어떤 해법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요. 또 한 가지 이제 이 그 극동 경협 개발 이런 어떤 경제의 틀, 남북한과 러시아를 포괄하는 이런 어떤 이슈들을 제기하면서 북핵 문제에만 그 매몰되지 않고 경제적인 문제 관점에서 이 부분들을 풀어갈 수 있는 어떤 그 제안들을 하면서 지금 우리 입장 자체가 굉장히 좀 난처한 상황인데요. 예. 그러나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모색들을 제기한 어떤 그런 회담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 결론은 못 냈어도 어느 정도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그렇죠. 북핵 문제 하나에만 외골수로 이게 계속 집중됐을 때는 결국은 이제 강경 정책이냐 아니면 다른 방향이냐에 대한 그 선택지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예. 지금 그렇게 풀어갈 수 없다라는 것은 지금 주변국들도 다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새로운 어떤 방향들을 계속 모색해가는 그런 어떤 단초를 마련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북한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러시아가 참여하는 경제 공동체 이런 것도 러시아가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북한이 거절을 했습니다만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 동방경제 포럼이란 건 기본적으로 경제 이슈 협력에 관련된 건데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가셨을 때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 제재의 기조를 주변국의 어떤 제재의 기조를 좀 포괄적으로 좀 형성해보자 그런 취지였던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푸틴 대통령에게 원유를 공급하는 걸 중단해달라. 그런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푸틴 대통령은 막다른 곳으로 몰면 안 된다. 중지를 거부한 것이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러시아가 그런 원유를 계속 공급함으로 해서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을 계속 필요한 것입니다. 국제 정치적으로.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러시아는 거부하는 건데 그거 외에 우리가 얻은 것은 북핵 불용이라는 것을 일정 부분 천명을 했어요. 다시 북핵은 이제 용납하지 않는다. 그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이제 받아낸 것이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신 대로 경제 협력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협력의 가능성 이렇게 해서 한반도 횡단 열차가 런던까지 간다. 이런 어떤 구상을 같이 공유하게 된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일본의 아베 수상과 더불어서 제재와 압박 이런 부분의 어떤 최근에 관계가 별로 좋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이런 부분을 끄집어내서 양국 간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도 전체적인 어떤 제재 기조를 형성해 나가는 데는 기여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예.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 원유 공급을 중단하는 거는 너무 쉽게 표현하는 겁니다만 먹을 걸 안 주겠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라면 아니 나를 때릴 때 써먹는 카드가 최종적으로 먹을 걸 안 주는 거지 남을 때리는 거 남한을 향한 북핵이라면 아직까지 그 카드를 꺼낼 필요는 없다. 현재까지는 그렇게까지 문제의식을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북한이 또 하나의 효과는 뭐냐면 러시아나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을 일정 부분 견제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어떻게 이걸 압박해가지고 소멸시키는 것보다는 전천적으로 계속 놔두고 이걸 갖고서 딜을 하는 그런 장면이 러시아한테도 이득이 된다고 보는 거죠. 예. 아무튼 이렇게 각국은 자기 나름대로의 해법과 해석으로 북핵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중요한 것이죠. 자, 북핵 문제보다 사드에 더 관심이 많고 북핵 비난보다는 사드에 더 열을 올리고 있는 중국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제 중국 반응이 그랬어요. 사드 배치가 악성 종양이다. 북핵 문제 가지고 악성 종양이다라는 표현 쓴 적을 못 본 것 같아요.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이제 이미 그 기존의 사드 문제에 대해서 중국은 계속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해왔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어떤 보복 조치 피해들이 사실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이제 중국이 이것이 어떤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그런 것들은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만 이번에 나온 이제 사드 4개에 대한 추가 배치 이후에 나온 반응들을 보면은 현실적으로 오히려 이제 더 강력한 그리고
그동안의 어떤 그 민간 차원이라고 말해졌던 것보다는 더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의 어떤 경제 보복 가능성까지도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강한 비난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시진핑 주석의 어떤 지배 체제를 강화한다고 보여지는 당대회를 한 달여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이 문제에 대한 이 사드 배치가 이렇게 기습적으로 완료되면서 중국이 어떤 나름대로 이제 자존심의 상처, 그런 어떤 위신의 상처를 입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한 이제 굉장히 강한 어떤 강경한 그 대응이 예고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북한 핵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또 사드 문제는 사드 문제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중국과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큰 숙제가 사실 남겨진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뭐 중국이 누그러질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고 우리가 풀어야 된다면 지금 뭐 중국의 입장에서는 뭐 지금 북경차와 현대차 뭐 이거 합작도 이제 깬다. 뭐 이제 그렇죠. 지금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뭔가 이 냉각기를 갖는 그런 시기지 뭐 여기서 지금 당장에 풀어질 수 있는 계기는 아하. 별로 없다고 봅니다. 지금 예. 중국의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19대 공산당 대표자 대회가 있고 이게 권력의 이동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내부를 좀 결속시킬 필요도 있는데 그것을 이제 사드 문제로 해가지고 황구시보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공산당 기관지죠.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거든요. 그러니까 예. 거의 뭐 기관지나 마찬가지에서 이렇게 험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안에 어떤 민족주의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올릴 내부적인 목적도 필요한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한미동맹을 흔들 수 있는 데까지 흔들어 보자. 뭐 이런 것도 속내에 깔려 있다 생각합니다. 어차피 한국은 이걸 사드를 배치할 수밖에 없다는 걸 중국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경책을 계속 밀어붙이는 거는 뭐 어떤 형태로든 한번 흔들어 보자. 뭐 이런 어떤 속셈도 여기에 깔려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사드가 미군이 운영하는 무기잖아요. 왜 미군한테는 그럼 미국한테는 대놓고 말 못하고 부지 제공한 한국한테만 뭐라고 하는지 그것도 좀 그렇죠. 따져 묻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국내 여론도 조금씩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정치권 반응부터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드 배치는 우리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현지 주민들과의 충돌로 2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드 배치는 임시 배치이며 향후 일반 환경영향 평가를 철저히 거친 후에 신중하게 최종 배치를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것이 설치가 된 것이 참으로 다행스럽고 매우 또 적절한 행동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극렬 좌파 세력들이 불법적 자태 또 이 사드 배치를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는 불관용의 원칙으로 엄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 여당은 국민과 국제사회 앞에서 이런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한 공식 사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 오늘 새벽 소송리의 평화는 무너졌습니다. 박근혜 시대의 사드는 절대 악이고 문재인 시대의 사드는 아닙니까? 절차도 효용성도 인식되지 않았다며 사드 배치를 반대했던 후보 시절의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정의당은 다시 한번 사드 임시 배치의 무기한 연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정의당의 반응도 들어보셨는데요. 사실 정의당의 반응은 이거보다 더 심한 표현도 있었습니다. 대변인 담화에는. 근데 그건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짚어보죠. 진보 세력의 반응입니다. 뭐 보수 세력이야 지금 뭐 찬성해오던 입장이니까 진보 세력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해왔던 버팀이 됐던 진보 세력 오늘자 이 진보 언론의 헤드라인을 보면 문재인 정부마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거 아직 완성된 거 아니고 완전 배치 아니고 임시 배치입니다. 임시를 되게 강조해요. 환경 영향 평가 강조하고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제 얼마나 설득을 할 수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보여지는데 뭐 조금 예가 다르긴 합니다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도 집권 초기에 이라크 파병 문제가 있었지 비슷한 구도만 보면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집권을 지지했던 층에서는 파병을 반대하는 여론이 굉장히 강했었고 다른 쪽에서는 이제 뭐 미국이 요청하니까 당연히 파병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여론이 높았었는데 그 문제들 속에서 오히려 집권초였던 이 지지 기반이 좀 흔들리는 이슈가 있었는데 사드 문제는 그거를 훨씬 넘어서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북한 핵이라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 또 한미동맹 문제, 그리고 그러나 또 거기에 따른 중국과의 갈등과 경제적인 피해 문제, 이게 복합적으로 걸려 있으면서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가 사드 하나에 굉장히 여러 가지 지금 이슈가 다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풀어가는 방식은 결국 이 사드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의 어떤 뭐 군사적인 어떤 장비를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왜 필요하고 불가피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걸 차근차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 그래서 대통령이 어떤 직접적인 그 메시지를 통해서든 아니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 문제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대립각을 만드는 차원에서 그치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 문제가 국내에서조차도 그렇게 이견이 계속 충돌하고 뭐 보수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드 배치를 환영한다고 했는데 그럼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답도 같이 내놔야 되는 거고요. 또 지지층은 과연 그럼 대통령의 어떤 선택이나 이런 결정들이 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려는 노력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묶어주는 그런 노력도 굉장히 좀 절실한 상황. 그게 안 되면은 이 사드 문제 하나가 사실은 외생 변수에서 생겨난 북한 핵과 미국의 어떤 군사적인 대응의 차원에서 생겨난 문제지만 국내에 굉장히 큰 갈등과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좀 적극적인 어떤 설명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청와대가 공식 반응을 아직 안 내놨거든요. 진보 세력에서 사드의 문제는 뭐냐면 사드를 배치할 경우 일종의 안보 딜레마 현상이 발생을 해서 주변부가 전체가 이제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이런 이것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북한의 ICBM이라든가 뭐 핵실험의 고도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오바마 시대 때만 해도 뭐 전략적 인내 뭐 이게 가능했던 거는 미국의 안보를 실질적으로 위협할 능력이 북한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직접적으로 뭐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선 사드가 아주 필수 불가결한 어떤 방어 체계가 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쏘게 되면 우리나라 사드가 어디서 날아가니 어딜 요격해라 뭐 이걸 가장 가까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 만약에 우리가 이걸 받지 않는다면 2003년 말씀 잘하셨지만 2003년 때 우리가 1년을 비준을 안 해줬어요. 의회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한미군 10,000명이 이라크로 그냥 가버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그런 현상이 다시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지금 없는 것이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고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보 부분도 진보 세력 같은 이 부분도 사실은 진보들 세력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을 때는 이 부분만 갖고서 지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적폐청산이라든가 다양한 이슈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국정 동력을 빼버리면 노무현 정부 때처럼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수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제정치적인 어떤 부분이고 어느 정도 뭐 받아줘야 될 상황에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60%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다른 정당도 지지율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무당층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픽 함께 보시죠. 자, 지금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긍정이었던 지지율이 마지막에 보면 69%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주보다 소폭 하락을 했고요. 부정 의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정당 지지도도 살펴보도록 하죠. 자, 뭐 다른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바른 정당도 그렇고요. 나머지 뭐 보수 야당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정당에 대한 지지율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맨 끝에 보시죠. 검은 책. 죄송합니다. 지나갔군요. 예, 그 무당층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동안 보수 중에서도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분들이 지지를 철회하는 게 많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지금 뭐 69%가 낮은 지지율은 아니에요. 하지만 추세로 봤을 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 지지율 하락에 대한 일반적인 분석은 결국 이제 북핵 위협과 이런 안보 불안 상황이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분석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도 일부분 좀 불안감이 계속 지속되고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반영이 좀 됐다고 보여집니다만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제 북핵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뭐 국민들이 좀 평가할 정도의 어떤 패착이라든지 잘못을 했다 이렇게 꼭 보여지는 부분은 사실은 좀 뚜렷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불안감도 좀
영향을 주고 있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 국민들은 또 북한 핵 문제나 이런 안보 문제만큼이나 국내 어떤 내부적인 정책 문제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제 문재인 정부의 어떤 활동들이 본격화되면서 여러 가지 그 정책 이슈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 핵 문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원전 문제라든지 또 최근에 굉장히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만 발표가 1년 연기된 수능 뭐 개편 문제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그런 것들 속에서 국민들이 어떤 이제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어떤 평가들 뭐 아니면 이런 기류들이 같이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이것이 이제 안보 문제만 가지고 이렇게 뭐 지지도의 하락과 등락을 좀 평가하기보다는 과연 이제 전체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가 어떻게 갔냐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대한 어떤 흐름들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아직은 뭐 하락세다 이렇게 보여지기는 않지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사실 취임 초부터 70%에서 임기 끝날 때까지 70%로 끝나는 대통령은 없습니다. 그게 어느 시점에 어떤 추세로 변화하느냐가 중요하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정상화되는 단계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80%라는 거가 비정상입니다. 그러니까 41%로 당선된 분이 80%라는 거는 어느 정도 국민들이 지지를 안 했던 분들도 좀 힘을 몰아주자. 일종의 허니문 기간을 준 건데 이제는 좀 성과를 보여라. 그런데 이제 그 계기가 된 것이 북한의 도발인 것이고 북한의 도발에 의해서 우려감이 이제 지지율을 좀 낮게 한 건데 우리가 이 데이터를 보면 모든 당이 한꺼번에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북한의 도발의 이슈는 대통령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정치권 전체가 같이 공유해야 될 그런 책임인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모든 당이 함께 이제 내려앉았는데 이 부분도 같이 한번 노력을 해서 협치해서 잘 만들어봐라. 뭐 그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취임 초기에 뭐 계속 박수치고 잘해보라고 할 때는 응원의 박수도 있거든요. 지지의 박수도 있지만 그래 그 대통령 되셨으니까 잘해보세요라는 박수를 계속 치다가 계속 박수가 칠 수 없잖아요. 그러다 힘이 빠지니까 좀 지켜보고 이런 상황에서는 좀 하고 지켜보는 단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국내 정치 관련돼서 두 가지 빨리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영장 기각입니다. 국정원 댓글 조작에 가담한 양지회 간부가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 기각된 기각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이름이 지금 실검 1위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어떻게 보세요? 그런 어떤 사법부의 영장을 발부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거기에 대한 사유의 문제지 않습니까? 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아니면 그 혐의 위법 혐의의 중대성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되는데 뭐 그 영장 발부를 이제 기각한 사법부에서는 그런 우려는 없는 정도 그동안 수사가 진척된 걸 봤을 때 구속 수사의 어떤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어떤 이제 정치적이나 사회적 관심이 많은 문제에 대한 판결이나 여러 가지 그 사법부의 행동이 있을 때마다 정치적인 어떤 해석들이 지금 굉장히 강화되고 아니면 뭐 비난이나 비판이 가해지는 부분들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댓글 사건에 대한 만약에 뭐 저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제가 법의 어떤 판단들을 다 보진 못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이미 국정원 내부에서 조사가 되고 있고 충분한 정도의 어떤 그 외곽 댓글 부대라고 하는 민간인 댓글 부대 운영에 대한 어떤 자료들이 이미 수집이 됐다라면 그 개개인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의 어떤 개별적인 구속 수사라든지 뭐 증거인멸 이런 것들은 별 필요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것이 마치 항상 면죄부를 준 것처럼 뭐 영장만 기각돼도 그렇게 지금 반응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여기서 지금 재판부는 혐의는 소명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혐의는 분명하다. 그런데 중요한 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구속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 과정을 보면 증거인멸, 하드디스크 같은 거 폐기하고 인멸을 했다는 것이 지금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왜 감안을 하지 않았는지 사실은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 문제는 뭐냐면 국기를 흔드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정치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안보다도 엄중하게 좀 다뤄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막 수사 시작해서 첫 소환이거든요. 사실 실무진에 대해서는. 그러면 외곽팀장이 기각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와 걱정의 차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해운 대표가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바른정당 이해운 대표 본인은 뭐 잘못이 없다라고 하면서 주장을 하면서 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만 결국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결국 대표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비대위 체제가 현재로서는 답인데 누가 뭐 당장 전당대회 또 바로 할 수도 없고 그럼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뽑을 것이냐.
전에 했던 것처럼 외부에서 뽑을 것이냐. 외부 그동안 여러 사람들 명망 있는 사람들 왔었거든요. 하지만 정말 이미지와 명망만 소진되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내부라면 김무성, 유승민 두 사람의 등판론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충분히 지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바른정당은 뭐 숫자는 적지만 뭐 어떤 보수의 적통으로 커나가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는데 지금 이해운 대표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그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른정당이 그럼 자유한국당에서 탈당해서 새로운 정치를 모색한다는 그 정체성과 어떤 가치가 뭐냐라는 이런 부분들 근본적으로 흔들어버린 문제가 당대표의 문제가 그렇죠. 걸렸을 때 그런 거 생기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제 바른정당이 독자적인 노선을 계속 걸을 수 있겠냐는 회의론이 내부에서 많이 있을 가능성이 많고요. 또 내년에 지방선거라든지 이런 현실적인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아마도 그동안 이제 뭐 얘기했던 뭐 자강론,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가도 충분히 우리가 더 커나갈 수 있다 이런 어떤 그런 믿음들이 흔들린다라고 하면은 결국 보수 통합의 어떤 기류들이 강하게 되고 그런 쪽의 어떤 의견을 가진 분들이 당내에서 주로 목소리를 높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자칫하면 당내 분열로 갈 수 있거든요. 아이, 우리가 왜 나왔는데 다시 돌아가느냐. 지금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생각해봐라. 지금 여기서 다시 살아올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현실론도 있고 당내 분열이 될 것 같거든요. 쉽지 않은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특히나 개혁보수라 그래가지고 도덕성을 강조하게 하면서 나온 정당이기 때문에 이해운 대표의 어떤 이 문제는 일파만파 굉장히 기저를 흔드는 그런 효과를 보이는 것은 분명한데 이해운 대표 한 명이 좌절됐다 그래가지고 사실 다시 당으로 돌아간다? 그거는 더 뭐 사실 현실성이 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른정당 어떻게 하든 새로운 어떤 이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할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구심점을 모아가는 그런 단계여야만 한다. 예컨대 김무성 전 대표라든가 뭐 유승민 전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구심점을 모으지 않으면 원심력이 훨씬 더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특히나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명이라도 무너지면 원내 교섭단체가 무너지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경우를 이제 방치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두 분 중에 한 분이 맡게 될 공산이 굉장히 크고 쉽게 이렇게 합당이라든가 통합이 이루어지기는 뭐 이렇게 쉽지는 않지 않나. 자유한국당의 움직임을 같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내에서 지금 홍준표 대표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문제라든지 친박 뭐 어떤 핵심 중진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인적 청산 문제들을 거론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문제들이 이제 진행되는 경과에 따라서는 합당의 명분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홍준표 대표가 이른바 박근혜 구하기에서 손을 뗀다면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홍 대표도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상일 YTN 개건 해설위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